삶이 레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밟힘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시며 나를 보내시며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우리 성결 성김마당 공동대표이고 중앙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신 한기채 목사님 나오셔서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어디 가든지 문안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 은혜스럽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보이십니다. 성서마당, 성서학당인가 그 방송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월요일 그 녹화하는데 갔더니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저를 기다리는데요. 만났더니 플로리다에서 자기 남편하고 딸하고 세 사람이 항상 그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 내용 중에 제일 좋은 게 인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자기들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그래 그 세 식구가 텔레비전 앞에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방송국에 헌금까지 가지고 와서 한국에 온 길에 만나고 싶었다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친밀하게 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기를 찾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신학교 가라고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서 다 안 돼가지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요나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하고 저를 동일시하면서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계속 요나가 되면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을 선택할까 하다가 나단을 선택했습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전했던 나단 같은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기독 목사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하고
미국 교회들 탐방하고 돌아다니다가 큰 미국 교회,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 몇 번 참석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 밀라드 리드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스텝으로 들어와서 목회를 하자 해서 그 교회 제가 부목으로 들어갔는데 팀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8분이에요. 기체함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바이블 네임 하나 정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그분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동양 사람이고 그분들은 백인들인데도 얼마나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지. 그래서 무슨 영어 이름을 정할까 그러다가 그 다윗하고 아주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요나단. 요나하고 나단하고 합치면 요나단. 그래서 그때부터 Please call me 조나단.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조나단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누구를 롤 모델로 할까 하다가 제가 롤 모델로 정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자이면서 또 목회자일 수 있을까? 또 신학과 목회를 어떻게 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학교에서 교수도 좀 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학을 했고 또 이제 목회하면서는 신학이 있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스라는 제 롤 모델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인데 이 에스라가 제2의 모세라고 그러죠. 모세는 엑소더스를 주도한 사람입니다만 이 에스라는 엑사일, 포로 귀환하는 이제 주도했던 분인데 사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이렇게 편집했지만은 이 에스라는 성경 히브리 성경을 다 정교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서, 율법서, 예언서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데 실제로 이 에스라가 집필한 책이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같은 역사에도 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의 사관하고 이 역대기상하가 다른 것은 그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신명기 사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조건부적인 언약에 기초한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이 역대기상하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계신 거죠. 이 사관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에스라는 비록 왕조가 무너지고 또 사실 그 똑같은 왕조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윗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이 제사장들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된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하 그렇게 기록하고 에스라 상반기에는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하고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한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야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 에스라서의
2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후편, 에스라 후편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역대기사나 에스라, 느헤미야죠. 순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에스라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의 가운데 잼 부분에 해당하고 1차 귀환 스룹바벨, 그리고 3차 귀환 느헤미야는 양쪽의 그 빵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그 중간 그 가운데를 보이지 않지만 이 에스라가 재건을 했다. 그래서 스룹바벨도 느헤미야도 이 하드웨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는 데에서 위대하지만, 이 에스라는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정신,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삶을 개혁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아론의 16대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정말 그 6절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는,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거.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 없겠지만 invisible han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들을 수행하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읽은 대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이라는 말이 쿤입니다. 쿤. 영어로 confirm, 결심을 했는데 세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to seek, 연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겠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을 하는데 특별히 말씀 사역을 이제 전적으로 에스라가 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행정적인 일을 돌보는데, 그때까지 13년 그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할 때까지 그 13년 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 뭐니 해도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반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같은 군 결심이 필요한데, to seek.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do, 준행하기로. 하나님 말씀은 내 몸을 입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분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내 몸을 입고 나타나야, 엠바디먼트, 내 몸으로 들어와야, 그리고 내 삶으로 실천해야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to do, 준행하기로. 어저께도 무슨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약을 시판하기 전에 먼저 임상실험을 거치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랬어요. 여기는 실험실이다. 여기서 배운 거 다 가서 그냥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실험하고 또 본인이 경증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목회 현장에서 실천해보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하여간 에스라 자신이 먼저 실천했다. to do,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에 세 번째가 to teach,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자기에게 검증된 거, 자기에게서 실천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우리가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아는 많은 것들 못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못 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점점 괴리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실천한 것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돼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결심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 우리 전 초회장님도 지금 슬림하게 하시려고 결심을 하셨나 봐요. 하루에 한 끼 드신다고 해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그 결심이 있어야 새로운 일이 가능하거든요. 변화가.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심. 저도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갔을 때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도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것도 쓰려고 부르시는 줄 알고 왔더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 많은데 어쩌자고 저까지 불러가지고 남의 인생을 망치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좋은 목사 되고 싶으냐? 그야 당근이죠. 좋은 목사 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1978년에 들었어요. 좋은 결심이요? 좋은 습관이요? 무슨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습관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체크를 해봤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몸에 배이니까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시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1년에 결심해서 실제 점검하면서 실천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부름받은 본질적인 것은 전도자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남한테 전도하러 오지 말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도 전도를 할 거고, 아무래도 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복음 제시를 잘할 겁니다. 훈련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신방을 못할 것 같지만 신방을 해요. 네, 제가 하는 신방은 전도 신방입니다.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신방 안 한다는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방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신방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비신자 한 사람 이상만 모아놓으세요. 불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불교신자 같아가지고 영영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예비신자라고 해요. 예비된 신자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그분에게 복음 제시하겠습니다. 그분 교회로 모셔오기 힘들죠? 교회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목장, 다음 주에는 2목장, 그 다음 주는 3목장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비신자가 준비된 가정에 제가 갑니다. 가서 복음 제시를 해요. 얼마나 영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매주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성김마당 우리 찾아가는 지금 성결성김마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귀한 강의가 이곳에서 진행이 될 텐데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결심하고 꼭 실천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목회도 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결 성김마당 사무총장이고 지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재환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충청 지역과 함께하는 성교 성김마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충청 지역에 계시는 지방회장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좋은 장소 또 맛있는 점심 식사 제공해 주는 우리 천안성교회 우리 윤학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성결 성김마당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꼭 한 분씩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 호도 과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바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이어서 첫 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16일, 17, 18일 해마다 사랑의 수양관, 안성 수양관에서 2010년도 신년 목회 계획 세미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150명 선착순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늘 이제 150명 넘게 되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2박 3일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선착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충청 지역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제 신문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보시고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분인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결 성김마당 자문위원이시고 삼성 기획분수이신 직전 교단 총회장 윤성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임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성결 성김마당 제28차 포럼, 오늘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과 교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듣겠는데요. 먼저 오늘 포럼을 위해서 충서중앙지방의 회장이시고요, 분리교회 섬기시는 김인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성결 성김마당을 통하여서 귀한 포럼을 하게 해 주시고 또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오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서 함께 강의를 듣고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이 더욱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혜를 얻어서 더욱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곧바로 포럼 강의를 듣겠는데요.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주제에 맞게 복지행정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정무성 총장님 소개할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성결 성김마당은 제가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귀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촌성결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천안성결교회하고는 가족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제가 아주 이 자리에 감회가 깊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 사회 지금 이제 그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령 사회 책임자였고 특히 차관급인데 책임자였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내용이 7월 1일부로 이제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조금 담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저출산 대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말 100조 이상을 썼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전망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의식이 결혼을 하겠다 혹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들도 이 저출산 문제를 결혼해서 아이 낳는 문제로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이제 이 영어 명칭은 사실은 이제 그 population committee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동에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율은 출산율은 한 10년 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집니다. 이미 이제 저출산이 된 세대들이 이 출산 어떤 정년기가 되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서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를 보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보존되는 게 중요하지 출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출산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출산 고령 사회 관련시켜서 이제 이 미디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정년을 없애야 된다. 요즘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년을 늘리고 정년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나오고 우리가 고령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원고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어디에 이 기독교 신문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 역할은 앞에 내용을 보시면 되고 지금 뒤에 내용은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1일부로 정부 정책이 바뀐 내용을 제가 반영을 해서 제가 다행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저출산 고령 사회 전망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교회 사회공헌 과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질 이 부분으로 이제 초점을 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인가? 뭐 외국을 나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뭐 살기 힘든 나라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우리가 3만 불 시대 때 과거의 어떤 이 고성장 사회를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3%
정도만 되면 되는데 지금 3%도 안 되고 뭐 2%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구조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지금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 부동산 값 한 번에 떨어뜨리려면 보유세를 확 늘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했다가는 정말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해버리면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전세 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오르지만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잘 안 돼 있고 또 이 상대 빈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대 빈곤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북한하고 경제력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큰 과제여서 결국은 이제 이 대안으로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복지개혁입니다. 포용국가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저출산 고령 사회는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특히 극동아시아가 가장 심합니다. 즉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혹은 이 저출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그렇지만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미 2억 명이 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2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동의 세 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계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중일 포럼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국, 중국, 일본의 이런 그 정책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방안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안에 그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구 코호르트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세 번째 여기에 와 있고 곧 이제 이 위 꼭대기가 이렇게 가스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구조로 와 있는데 지금 이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진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보다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트렌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대가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본 가서 이제 이런 토론을 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조선족과 고려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나가 있는 국민들이 없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이 선교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서 세계 방방곳곳에 다 나가 있어서 그들을 이제 이 품어내는 이것이 아마 우리 한국의 저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까지 다 합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합하면 9천만에 가까워집니다. 인구가. 그럼 이제 일본하고도 대등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더 이상 이제 성장 못하게 누르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굉장히 지금 무섭게 감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지금 괜찮은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조선족 고려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다문화 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끌어갔느냐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을 보면 굉장히 이제 노동력이 감소하고 성장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활력이 저하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부양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도 그렇고 이 아시아권들이 너무 이 저출산이 급속화되면서 이 고령 사회 대비를 너무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뭐 고령 사회 들어가는데 뭐 100년 이상 걸리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왔거든요. 연금 제도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너무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이거를 갑자기 늘리려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겁니다. 국가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최근에 어느 신문에 났던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양극화되는 구조 혹은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나온 얘기가 인구 구조 변화와도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자가 되면 4대가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3대가 아니라 4대가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4대가 동시에 가난해서 희망이 없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죠. 우리 사회가 내가 어떤 출생 때문에 삶이 그냥 주어져 버리는 특정돼 버린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현 과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뀌는 게 원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이 인구를 바꿔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서독도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동독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섞이면 독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통일되자마자 동독의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들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서 독일 전체가 저출산 구조로 빠져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그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이 탈북자들도 이미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통일이 급작스럽게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북한을 좀 그 아동들의 영양 문제라든가 기술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서서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뭐 숭실 사이버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숭실대학하고 비교를 늘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늘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혹은 이제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숭실대학이 평양에 먼저 가겠냐? 우리 사이버대학이 먼저 갑니다. 이미 저희 사이버대학은 동남아 국가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 나서 이제 목표는
평양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막아놓고 있지만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 이런 복음을 들고 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평양에 훨씬 더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들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통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이루어질 거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는 오히려 더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온라인이 갖는 파워가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GDP를 보면은 12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13위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앞선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강대국 같은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지표들이 너무 최악입니다. 자살률, 사회 갈등률, 이런 지표들을 보면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제 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 예를 들면 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 세계 어느 나라도 치매 문제를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민간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복지 수요 늘어나고 재원 조달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세금은 계속 늘어날 텐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값도 이제 이렇게 침체가 되면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재정이 굉장히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게 7월 1일 날 발표한 겁니다. 이 정부 그 정책 그 변화를 보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출산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바꿨습니다. 정책 목표를 바꾸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계속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될 겁니다. 이게 그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각 정부 부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좀 이제 나올 텐데 그 전체적인 걸 안고 있는 게 포용국가입니다. 이 포용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분배 좀 잘하고 이 그 노동도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이런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포용성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 포용국가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포용성과 혁신성과 유연성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게 노르딕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정부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고용 유연성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년을 없애려면 임금 피크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일부 조직에서 하고 있지만 55세 혹은 58세에서 임금 피크제가 돼서 그래야 이게 더 이상 비용 지출이 안 되면서 길게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노르딕 모델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계속 현 정부의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알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노르딕 모델이라는 게 보면 세금 많이 걷어서 국가 중심으로 복지하는 건데 그런 나라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될 나라들이 어디냐면 아메리카 쪽으로 와서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 나라들은 국가의 그 공공 이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낮아도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노르딕 국가 못지않게 굉장히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들은 왜 그런가? OECD 평균보다 세금도 적게 내는데 왜 그런가?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공지출이 OECD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함께 가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정부가 이 그 소득주도 성장 뭐 거의 포기한 듯 하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실은 복지수당 많이 주고 또 최저임금 높여서 그들이 소비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 경제가 일자리가 더 생기게끔 하는 이제 미국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수당이 15일 날 하고 말일 날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일주일, 말일부터 일주일은 그 이 저소득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가게가 문전성시를 합니다. 그분들 이 미국에서는 수당을 받으면 무조건 와서 씁니다. 한 일주일 굶더라도 그냥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아동수당 만든다고 하니까 재밌는 게 각 은행마다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동들 그 10만 원 나오는 것 같고 저축, 정기 적금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금하라는 거거든요. 그 적금하라고 드는 돈이 아닙니다. 쓰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럼 바우처로 주겠다 했더니 이제 그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그걸 이제 뭐 생계비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통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워낙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늘 예비하는, 저축하는 어떻게 어르신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먹혀 들어가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회 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거냐 이런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교계의 복지법인들 앞으로 교회의 역할과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사회 서비스원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를 체계화하겠다. 사회복지 법인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만들어서 그걸 거기서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갔다가는 지금 이 교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맡아서 그들을 갖다가 고용하겠다? 앞으로 감당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서울시는 이미 시작을 했고 경기도는 좀 다른 모델로 나가고 있고 대구하고 경남 지금 이거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는 지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센터 같은 거 교회에서들이 하고 있었던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센터들을 다 그냥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업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다 이게 세금이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뭐 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 서울, 대구, 경기, 뭐 경남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서비스에서 6만 3천여 명을 고용을 직접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정부는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이제 너무 되니까 세금이 많이 거드니까 그거보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 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어르신이건 장애인이건 보육 서비스건 가능하면 집에서 케어를 받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케어를 받게 하고 그 자원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역할들이 저는 여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나온 이 제안이 뭐냐면 사회복지 법인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초선별교회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거룩한 광성교회라는 장로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스카웃이 돼서 갔습니다.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부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저희 법인 산하에 이제 그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한 500명 되는데 저희 법인도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한 5개 이제 직원이 있어서 거기 관장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부터 이사장하고 근로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을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근로계약을 직접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근로관계 문제가 생기면 경찰청에 이사장이 직접 출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리인 변호사가 출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출두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학교 뭐 가면 직원들이나 뭐 심지어 조교들까지 잘 있다가 나갈 때 노동청에 고발하고 나갑니다. 뭘 못 받았다. 그러면은 노동청에서 문자가 뜨겁니다. 이런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출두하시고. 이게 이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 CEO는 그 저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달 반쯤에 사회수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감리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감리교 법인하에 이 감독 대표님께서 이제 그걸 하고 계신데 시설이 100개가 넘습니다. 이 장로교 통합촉도 뭐 한 150개 이상 됩니다. 총회장님이 이걸 하고 계신데 우리 성결교주시재단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성결교주시재단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YWCA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다 반납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수석을 직접 만나갖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그 6월 말에 이거를 2년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종교계가 전체 모여서 이 문제를 전체 토론회를 합니다. 제가 전체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토론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수석을 만나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발 좀 개신교 좀 만나다가. 왜냐하면 현 정부가 개신교를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가톨릭 불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개신교를 안 만나냐? 그랬더니 대표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기총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걸 못 만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VIP께서 만났잖아요. 제가 역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트너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포용국가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계 중에서도 개신교가 가장 좋은 파트너인데 왜 안 만나느냐? 뭐가 무서워서 못 만나냐? 그랬더니 대표가 그렇게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기총을 대표로 하지 않고 각 교단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 대표를 이제 만난 거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개신교회가 좀 이제 힘을 합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 사회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이제 잘 갖고 나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 시설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중앙의 법인들, 이제 월드비전 같은, 제가 이제 월드비전 이사를 하고 있는데 월드비전도 사회복지관을 다 지금 내놓습니다. 어린이재단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지금 하나하나 다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법인이 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이제는 지역법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조직이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큰 교회들이 이제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좀 맡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지역 자원이 동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선교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가 그래서 제가 이 노르딕 모델이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지난 주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VIP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주로 사회적 기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좁은 범위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얘기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대학 평가에서 서울대학이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TET라는 그 영국의 세계 3대 대학 평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관이 대학 평가를 했는데 보통 이제 대학 평가를 하면은 학교의 레퓨테이션, 평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교수들의 어떤 연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그 대학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했느냐,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 게 카이스트하고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이 그걸 발빠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 세계는 소위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이 어떤 그 이 경영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정한 그 목표를 전 세계가 지금 따르도록 돼 있고 전 세계의 국가, 교육기관, 병원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 얼라인해서 같이 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대학들이 전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학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대학들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걸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제 서울대 총장께서 저를 불러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보직 교수들을 다 앉혀놓고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특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학은 사회공헌을 얼마나 하느냐가 대학의 평판도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이제 이 교회가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이걸 공유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활동일 수 있고요. 그 복지활동을 통해서 이 마을이, 이 지역사회가 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아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 좋은 가치들, 이런 가치를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유할까 하는 고민들을 한국교회는 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와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사실 교회는 가치 창출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이 가치 창출하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들, 이런 인적 자원들이 이런 활동에 좀 함께 참여하고 또 지자체는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복지마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러한 그 모델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나가야만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